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축구하는 날입니다. 그죠? 네, 제가 축구하는 거 워낙 좋아하지만 보는 거는 썩 그렇게 챙겨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결과 보고 하는데 오늘 밤에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력 분석을 해보면 역대 최강이잖아요. 예. 어제 일본처럼 우리가 우루과이를 한 1대0에서 2대0 정도로 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수비도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전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한국과 FTA 배터리 강점, 테슬라 공장 상륙되는 차 산업 지각 변동이다라는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 좋은 이유가 테슬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기자분들이 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항상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자분들이 우리는 펀더 매니저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막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신문 기자분들이나 뭐 뉴스 일반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라는 부분은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과 그 앨런 머스크가 화상 면담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는 뉴스는 들으셨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화상으로 만나 사진에 보니까 이제 화상 면담하는 게 보이네요.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약 30분간 화상 면담을 했고요. 화상 면담에서 머스크의 기가팩토리 계획을 들은 뒤에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 등을 보유한 한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올해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창업한 우주탐사 기업이고요. 머스크는 이날 면담에서 기가팩토리와 관련해서 아시아 후보 국가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테슬라는 연간 150만에서 200만 대를 생산할 아시아 제2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연간 160만 대 생산을 하는데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이 주요 후보지라면서 이러면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네요. 이 화상 면담에서 기가팩토리를 언급한 것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망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FTA 등 한국의 장점이 폭넓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올해 130만 대 가량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는 2030년에는 생산 능력을 연 2천만 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2년 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연 2천만 대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나 토요타가 1000만 대 수준인데 900만 대, 1000만 대 수준인데 2000만 대 이게 가능하나 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2030년에는 2000만 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미국, 유럽, 중국 공장 지금 이제 공장이 3군데 있죠. 아시아에다가 추가 생산 기지가 지금 필수적인데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반기 때 나오는데 이 상해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더 짓자니 좀
찜찜한 거죠. 테슬라가 지금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와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중국 상해 독일 베를린 등 4곳에서 완성차 공장을 가동 중이고요. 작년 한 해에 93만 대를 만든 테슬라가 2030년대에 2천만 대 생산하려면 생산량을 이제 비약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머스크 CEO는 9월달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생산 2천만 대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기지의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가팩토리가 최소한 10곳에서 12곳은 돼야 하고 공장마다 150만에서 200만 대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네요. 또 지난 9월달에도 여전히 2천만 대에 대한 그 전략을 제시를 했네요. 테슬라는 상해에 공장이 있지만 이곳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내수용 성격이 강하고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아시아 기가팩토리가 필요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라고 언급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생산 기지상 한국의 강점으로는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과 배터리 등 부품 공급망, 세계적인 FT망이 꼽히고 있고 지난해 한국에서는 18,000대 정도 판매를 했네요. 공급망 경색으로 사실상 국내에 물량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올해도 10월까지 13,000대 정도 팔았고요. 최근 글로벌 제조기업은 저임금 국가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과거 흐름을 바꿔서 구매력이 크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직접 진출하는 전략을 펴고 있고 테슬라도 유럽 내 공장을 동유럽이 아니라 자동차 본고장 독일 베를린에 짓는 결정을 내렸었네요. 그렇네요. 독일 베를린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아시아 쪽에서 지금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경쟁을 할 수도 있겠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의 배터리 공장과 최고 수준의 부품 공급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한국의 장점이다. GM이 끊이지 않는 노사 갈등에도 국내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부품 공급망의 장점을 높이 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80여 개국가 FTA를 맺고 있는 것 또한 수출 기지로서의 한국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FTA를 이용해서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맞게 되고요. 국내에는 5개 완성차 기업이 있지만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을 정점으로 부품 등 관련 생태계가 아래를 받치는 구조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자 혁신의 대명사인 테슬라가 국내에 직접 진출을 하면 산업 내에 또 다른 축이 생기게 되고 기가프레스 등 혁신적인 생산 기술도 자극을 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께 투자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인프라가 너무 좋죠. 자동차 기가팩토리를 만들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천재적인 그런 또 협상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도 한국에다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한국 정부나 여러 정부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땅을 무상으로 50년 100년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최대한 이제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런 걸 여러 나라의 정부로부터 다 받아서 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3개월 만에 지금 최악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쇼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이제 그런 체감 경기가 안 좋나 봅니다. 국내 기업의 체감 경기가 23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라서 비제조업 위주로 업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 11월입니다.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달 76보다 1포인트 내렸네요. 이는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SI가 100보다 크면 업황이 좋다고 한 기업이 100보다 작으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는 나아졌지만 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악화됐고요. 11월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달보다 또 2포인트는 올랐네요. 비제조업 업황 BSI는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한 76이었다. 특히 소매업이 75로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5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건설업 업황 BSI는 2020년 9월 60을 기록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64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전산업 업황에 대한 전망 BSI는 이달보다 2포인트 내린 74였고요. 지난해 1월 70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기업 창고에 악성 재고 181조가 쌓여 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고 관련된 비슷한 기사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재고가 워낙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사이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가 급증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수준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지, 재고가 많아진다는 말은 수요보다 생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똑같이 하는데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쌓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캐파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재고자산이 180조 원을 웃도는 등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창고에 쌓아둔 재고가 급증했다는 분석인데, 올 3분기 말로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6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재고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7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30대 주요 상장사 재고자산이 181조 6,222억이고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말보다 62조 7천억이나 불어났고요. 5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가전, 반도체 등 전자기업 위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말 재고자산이 각각 57조 3천억, 하이닉스가 14조 6,600억인데 작년 말보다 삼성전자가 38.5% 증가했고 하이닉스가 64.4% 증가를 했네요. LG전자 재고자산도 11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8% 늘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폭은 이들 회사의 매출 증가폭도 웃돌았는데요. 시가총액 30대 상장사의 3분기 누적 매출이 878조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6% 늘어난 데 그쳤는데, 이 정도 늘어난 것도 대단한 건데 재고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매출보다 재고자산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불어난 재고 자산은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30대 상장사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3분기 누적으로 6조 9,772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7조 정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왔다는 거죠. 지난해 전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조 한 9천억이었던 거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로 보유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자산의 현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고요. 가령 구형 스마트폰 재고는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쌓여 있는데 뭐 디램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계속 이제 최근에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재고 평가손으로 나중에 잡히게 되겠죠. 재고가 쌓이는 것은 소비를 주도하는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든 결과다. 이유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지난 9월에 전달보다 1.8% 감소했고요. 3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소매 판매는 8월 잠시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불어난 재고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재고가 창고에 쌓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신규 인력 충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고 증가는 투자 생산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재고가 또 더 증가하는 그러나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가 기업들이 결국 재고 쌓이니까 사람 자르고 생산 줄이고 그러다가 수요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다시 사람도 뽑아야 되고 또 시설 투자하게 되고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재고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경기순환 사이클이라 보시면 됩니다. 번 돈의 절반을 썼다. 삼성, SK, 롯데 대기업도 줄줄이 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런 기사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요런 기사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순환 사이클에 따른 침체가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혹시 제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이 기사만 보면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다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한 거 이상으로 지금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보통 노멀한 그런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수준인지 그걸 보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대 상장사의 3분기 누적 금융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왜 주가가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서 그죠? 재고 평가손 실제로 한철 지나면 아예 이렇게 못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류랑 뭐 이런 것들은 한철 지나면 뭐 거의 뭐 80% 세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연식이 바뀌게 되면 연식이 바뀐 자동차를 또 팔려면 또 아무래도 그 평가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좀 전에 이제 휴대폰 예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고가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 비용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소비도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재고보다는 좀 빨리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 비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중 하나인 금융 비용은 이자 비용과 외화 환산 손실, 파생 상품 손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금융 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현금 창출력이 감소하게 돼 있죠. 금융 비용이 불어나면서 기업의 단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시가총액 30대 주요 상장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79조 8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9조 9,833억 원으로 1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그래도 11.5% 늘었네요. 늘었는데 이 금융 비용 탓에 순이익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 비용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4조 2,658억 원, SK이노베이션이 6조 6천억, 포스코홀딩스가 4조 6,700억, 하이닉스가 4조 6천억, 현대중공업이 3조 6,700억 등의 금융 비용이 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비용, 이자 비용도 있지만 금융에 따른 이자 수익도 아마 있을 건데 이자 수익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금은 이제 비용만 있습니다. 아니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왜 금융 비용이 나가나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회사채를 발행하고요. 예, 적절하게 비용이 또 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돈은 많지만 일부러 부채를 쓰기도 합니다. 이들 기업은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손 등 외환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은 1290원 32전으로 작년 평균 1144원. 예, 작년에 평균이 1144원이었네요. 실제로 20년 평균을 내보잖아요. 20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평균 내보면 1125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해봤었는데 10년 평균이 10년인가 15년 평균이 1144원이고요. 거의 뭐 이렇게 1130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 딱 그 평균 수준이었었네요. 환율이 뜀박질하면 원화로 환산한 기업의 외화 부채 원금과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아까 영업이익이 11.5%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매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확 늘어나는 달러로 팔아가지고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하면 매출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업의 비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화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이 영업외 비용에 외환 환산 손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환 차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로 돈을 빌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를 빌렸는데 $10,000 빌릴 때 환율은 113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1130만 원을 빌린 건데 회계상에서 정확하게 주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말 재무제표에는 그 $10,000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1130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1,350만 원. 오늘 아마 원달러 환율이 더 확 빠졌을 건데, 네, 1,339원입니다. 네. 그러면 1,130만 원의 부채라고 인식을 했던 걸 1,330만 원으로 네, 그렇게 200만 원이나 더 높게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환산 손실, 예, 그리고 외환 차손 이런 식으로 예,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기업들이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서 자금 조달을 늘린 데다가 시장 금리도 치솟았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등 주요 10대 상장사의 총 차입금이 147조 정도인데 작년 말보다 20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시중금리가 연초보다 지금 2배가량 뛰어인 상황이고요. 3년 만기 AA- 등급의 회사채 평균 금리가 전날보다 0.02% 오른 지금 5.53% 정도 하고 있네요. AA- 방금 얘기했던 이런 대기업들의 초우량 대기업들의 회사채 등급이 한 요 정도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연 5.5% 요렇게 회사채 금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 3일, 올 1월 3일만 하더라도 2.46%였습니다. 2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같은 날 3년 만기 BBB-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도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BBB- 등급은 11.37%, 예, 아주 높은 금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 경제 위기가 올수록 제가 1등 기업을 사야 되고 경제 위기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경기 침체나 경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이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요. 지금 보시다시피 BBB-는 11.3% 이자 내야 되잖아요. 어제 무슨 기업이었죠? 트리플 C가 있었죠. 미국 기업의 카바나였던가요? 그 트리플 C 거의 뭐 정커본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들은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7%, 19% 이렇게 가면 결국은 체력 약한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망하게 된 기업들의 매출을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이런 우량한 기업들이 죽은 자들의 몫을 가져가면서 예, 위너 테이크스로 하는 그런 말처럼 또 성과를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왜 주가가 오르냐. 경기 침체의 바닥을 지날 때쯤 되면 죽은 기업들의 나중에 성과랑 매출이 살아남은 기업들로 몰리게 되면서 그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익이 늘어날 부분, 예,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주가가 기가 막히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IQ 2만, 제 IQ는 80, 예,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비용은 앞으로도 뭐 불어날 것이라는 게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죠. 내년 되면 빠르게 금리가 좀 인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고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늘어나면서 줄도산 우려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정경련의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 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 네, 이자 보상 비율 자꾸 들어보셨죠, 그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이 지금 34.1%에 달했다. 영업으로 이익을 낸 게 10억을 벌었는데 이자가 15억이다. 예, 그러면 비율이 67%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자가 더 많으면 번 돈보다 내야 될 이자가 더 많은 기업들, 예,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의 이런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런 기업이 지금 34%나 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도 보면 이렇게 한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 경기 침체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그다음 위기의 마지막 후반부에 우량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쫙 올라가는 이유를 방금 설명을 좀 쭉 드렸습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이 많이 망가지고 우리는 한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보면 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도 시총 비중이 얼마냐면요. 삼성전자 이 종합주가지수도 삼성전자가 지금 18.9%, LG엔솔이 6.9%, 이렇게 우량 기업일수록 또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에 진할 때 주가 지수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요. 세계 1위 제품 최다 보유국인 미국,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 예,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항상 웬만하면 이제 세계 1등 제품을 생산하는 아니면 뭐 좀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마켓에서는 그 탑티어에 그 과점화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 과점화된 시장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 기업보다는 그 과점화에서 그 꽃놀이패라고 하던 식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세계 1등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나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한국 제품이 중국에 밀려서 5개에 그쳤다. 일본은 7개 제품이 세계 1위에 올라 2년 연속 한국을 앞섰고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발표를 한 거네요. 미국이 18개, 중국이 15개, 일본 7개, 한국이 5개. 2021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네요. 점유율. 그래서 한국이 지금 총 56개 분야에서 스마트폰과 D램, 그리고 OLED 패널, 그리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 그리고 초박형 TV 등 5개 분야에서 1위에 올라 전체 랭킹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5개 모두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를 했고요. 한국은 7개 분야에서 2020년도에 1위를 차지하면서 일본과 공동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대형 액정 패널, LG 디스플레이하고 조선, 현대중공업 이 분야에서 1위를 중국에 내주면서 4위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은 스마트워치, 삼성전자, 그리고 태블릿 단말기, 삼성전자, 대형 액정 패널, LG 디스플레이, 휴대용 리튬 이온 전지, SDI,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차량용 리튬 이온 배터리, LG 엔솔, 그리고 편광판, 삼성 SDI 등 분야에서 3위권에 들었고요. 하지만 1위인 중국, 미국 기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1위랑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1위와 점유율 차이가 1.5%포인트인 조선을 제외하면 새로운 1위 제품이 등장하기 힘든 구도이고 1위 품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격차는 2.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해 처음 2위에 오른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혔고, 지금 미국이 18개, 중국이 1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정영효 특파원께서 적어주신 기사이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덜란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그냥 딱 보면 여기 또 적혀 있네요. 미국 동맹국 대열에서 이탈 조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덜란드가 자국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무역개발협력 장관은 20일 자국 국회에 출석을 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고 압박해온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ASML의 이 EUV 노광 장비 없이는 지금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소화할 수가 없죠. 네덜란드가 ASML의 중국 수출을 허가할 경우에는 중국은 해당 장비를 수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엘렌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 차관과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등은 이달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워메식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